만약 당신이 오늘 익숙한 뒷산에서 잠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났을 때 수염은 허리 아래까지 자라있고 알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으며 마을은 어느새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20년, 한 인간의 인생이 바뀌기에 충분한 시간. 그리고 영국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 사회의 운명이 뒤집히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방입니다. 오늘 함께 감상하실 작품은 미국 단편소설의 아버지라 불리는 작가 워싱턴 어빙의 대표작 립 벤 윙클입니다.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나기 전 카츠킬 산맥 주변의 평화로운 마을에 살던 넉살 좋은 사내 립이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겪게 되는 신비로운 이야기죠. 그런데 미국 문학 초기의 대표적인 국민소설로 꼽히는 이 위대한 고전 뒤에는 사실 작가가 10년에 걸쳐 완성한 아주 발칙한 사기극과 숨겨진 역사적 비밀들이 존재합니다. 이 흥미로운 뒷이야기와 작품의 상세한 해설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두었으니 오디오북을 들으시며 꼭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품의 재미가 훨씬 더 깊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동화 같은 이야기의 신비로운 시간의 틈새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허드슨 강을 따라 배를 타고 올라가 본 사람이라면 아마 캐츠킬 산맥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 웅장은 에팔레치아 산맥에서 갈라져 나온 줄기인데 강 서쪽 편으로 아주 위풍당당하게 솟아 있어서 주변 마을을 마치 왕처럼 굽어보고 있죠. 이 산이 참 묘한 게 계절 따라 날씨 따라 아니 심지어 시간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아낙네들은 이 산을 보고 날씨를 점치곤 했죠. 말하자면 아주 정확한 자연산 일기예보, 아니 날씨 알림이었던 셈입니다. 날이 좋고 평온할 때면 산은 파랗고 보랏빛이 도는 고운 옷을 입고 저녁 하늘에 선명한 그림자를 들이옵니다. 하지만 하늘 구석구석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인데도 산 꼭대기에만 회색 구름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해질녘이 되면 그 구름 모자가 마치 영광의 왕관처럼 붉게 타오르며 번쩍거리곤 하죠. 바로 이 신비한 산기슭, 숲속의 나무들 사이로 굴뚝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곳에 오래된 마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지붕은 널빤지로 덮여 있고 산의 푸르스름한 그림자가 마을의 싱그러운 초록색 풍경 위로 사르르 녹아드는 그런 곳이죠. 이곳은 그 옛날 피터 스타이븐슨 총독이 다스리던 시절,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처음 건너와서 터를 잡았을 때 생긴 마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덜란드에서 직접 공수해온 작은 노란 벽돌로 지은 집들이 꽤 남아 있었죠. 격자무늬 창문에 지붕 앞쪽엔 바람개비 풍향계가 돌아가는 그런 집들 말입니다. 바로 그 마을, 세월의 때가 꼬질꼬질 묻은 그 집 중 한 곳에 립 벤 윙클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양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옛날 스타이븐슨 총독을 따라 무용을 떨쳤던 벤 윙클 가문의 후손이긴 한데 조상의 그 불같은 기질은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천하태평에 사람 좋고 무엇보다 마누라한테 꽉 잡혀 사는 공처가였죠. 사실 그가 그렇게 온순하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건 어쩌면 그 호랑이 같은 마누라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집에서 하도 들들 볶이다 보니 집 밖에서는 세상 순한 양이 되어 남들 비위 맞추는 법을 통달하게 된 거죠.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쇠가 부드러워지듯
마누라의 잔소리 속에서 그의 성격도 말랑말랑해진 겁니다. 밤마다 침실 커튼을 치고 벌어지는 아내의 그 무시무시한 베개머리 설교를 견디다 보면 웬만한 인내심은 저절로 길러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니 악처도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라 말할 수 있겠네요. 뭐 그렇다면 우리 립 벤 윙클 씨는 축복을 3배, 아니 10배는 넘게 받은 셈입니다. 물론 안 좋은 복이죠. 확실한 건 그는 마을 사람들의 인기 스타였습니다. 특히 동네 아줌마들이 립을 아주 좋아했죠. 부부싸움이라도 나면 여자들은 언제나 립의 편을 들었고, 그들이 저녁에 모여 수다를 떨 때면 늘 벤 윙클 부인을 탓하곤 했습니다. 동네 꼬마들도 립이 나타나면 좋아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도 그럴 게 립은 아이들 노는 데 끼어서 연 날리는 법이며 구슬치기 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긴 겨울밤엔 유령이니 마녀니 인디언이니 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으니까요. 그가 마을을 어슬렁거리면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등에 기어오르며 별 장난을 다 쳐도 립은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동네 개들조차 립한테는 짖지 않았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 좋은 립에게도 치명적인 결점이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돈 되는 일이라면 아주 질색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게으르냐? 그건 또 아닙니다. 낚시할 때를 보세요. 무거운 낚싯대를 들고 축축한 바위에 앉아 종일 낚싯대에 입질 한 번 없어도 군소리 한 번 없이 버팁니다. 사냥할 때는 또 어떻고요? 총을 메고 숲이며 늪지대를 헤치고 산 넘고 물 건너 다람쥐 몇 마리 잡겠다고 몇 시간을 걷습니다. 이웃집 일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서 도와주고 옥수수 껍질 깍이나 돌담 쌓기 같은 마을 잔치에도 빠지는 법이 없죠. 여자들이 자기 남편한테 부탁하기 힘든 자질구레한 심부름도 립은 군말 없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립 벤 윙클은 남의 일에는 발벗고 나서면서 정작 자기 집안일이나 농사일은 죽기보다 싫어하는 희한한 양반이었습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말했죠. 자기네 농장은 저주받았다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울타리는 맨날 무너지고 소는 도망가거나 배추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잡초는 또 어찌나 빨리 자라고 다른 잡초들보다 2배는 쑥쑥 큽니다. 꼭 밭일 좀 하려고 하면 비가 쏟아지고요. 결국 조상한테 물려받은 그 넓던 땅은 야금야금 줄어들어 옥수수랑 감재나 겨우 심을 손바닥만한 땅만 남았는데, 그마저도 온 동네에서 상태가 제일 엉망이었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죠. 마치 부모 없는 애들처럼 꼬질꼬질하게 쏘다녔습니다. 특히 아들 녀석인 리틀 립은 아빠를 쏙 빼닮았습니다. 헌옷을 물려 입고 엄마 뒤를 쫄래쫄래 쫓아다니는데 바지가 너무 커서 한 손으로 치켜 올리고 다니는 꼴이 꼭 비 오는 날 드레스 자락 잡고 있는 귀부인 같았죠. 하지만 립은 천하태평이었습니다. 흰 빵이든 검은 빵이든 덜 고생하고 먹을 수 있는 거라면 뭐든 좋다는 식이었죠. 1파운드를 벌려고 뼈 빠지게 일하느니 차라리 1페니만 쓰고 굶겼다는 게 그의 생활 신조였으니까요. 가만 내버려 두면 아마 콧노래나 부르며 세상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문제는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아침
점심, 저녁 가리지 않고 남편의 귀에 대고 잔소리를 쏘아댔습니다. 게으름뱅이니 무능력하니 집안 말아먹을 위인이니 하면서요. 립이 이 끝없는 잔소리에 대처하는 방법은 딱 하나, 이미 습관이 된 행동이었습니다. 어깨를 으쓱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눈알을 한번 굴려 하늘을 쳐다본 뒤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건 불난 집의 부채질하는 격이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더 커졌고 결국 립은 꼬리를 내리고 집 밖으로 전략적 후퇴를 감행해야 했습니다. 공처가 남편에게 허락된 유일한 휴식처는 집 바깥뿐이었으니까요. 집안이 전쟁터라면 남자에겐 피난처가 필요한 법이죠. 립 벤 윙클이 집에서 쫓겨나면 어김없이 향하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마을 여관 앞 벤치였습니다. 그곳엔 일종의 한량들이 있는 철학 클럽이 상주하고 있었거든요. 이 클럽의 회장은 여관 주인이자 마을의 최고 어르신인 니콜라스 베더였습니다. 이 양반은 아침부터 밤까지 여관 문 앞 큰 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데 움직이는 거라곤 딱 하나, 해가 움직일 때 그늘을 따라 엉덩이를 슬쩍 옮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베더 영감이 앉은 위치만 보고도 시간을 정확히 맞췄다고 하죠. 아, 영감이 저쪽으로 1미터 갔네. 점심때가 지났구먼 하고 말입니다. 베더 영감은 말도 거의 안 했습니다. 대신 뻐끔뻐끔 담배만 피워댔죠. 하지만 그의 추종자들은 그 연기만 보고도 영감의 뜻을 다 알아들었습니다. 누군가 읽어주는 신문 기사가 마음에 안 들면 짧고 신경질적으로 연기를 뿜어내고 마음에 들면 아주 느긋하고 평온하게 도넛 모양 연기를 뱉어내면서 신문 기사를 감상했으니까요. 말하자면 연기 신호로 소통하는 침묵의 제왕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요새조차 호랑이 마누라 벤 윙클 부인의 공습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그녀는 불쑥불쑥 쳐들어와서 남편을 찾아내곤 이곳의 회원들을 쥐 잡듯이 잡았습니다. 심지어 그 점잖은 니콜라스 베더 영감한테도 당신이 멍석을 깔아주니 우리 남편이 게으름뱅이가 된 거 아니냐며 삿대질을 해댔으니 천하의 베더 영감도 그녀 앞에선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요. 결국 립 벤 윙클이 택할 수 있는 마지막 도피처는 아내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저 높은 캐치킬 산맥뿐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립은 총을 둘러매며 애견 울프를 데리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울프 역시 주인만큼이나 안주인에게 시달리는 처지라 립은 녀석을 쓰다듬으며 주인 잘못 만나 고생이 많다고,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밥그릇 친구는 항상 있을 거라고 속으로 씁쓸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립은 다람쥐를 쫓아 산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캐치킬 산맥의 가장 깊고 높은 곳까지 와 있었죠. 발 아래로는 웅장한 허드슨 강이 흐르고 반대편 계곡은 으스스한 그림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습니다. 산 그림자가 길어지자 립의 한숨도 길어졌습니다. 이제 내려가면 밤이 될 텐데 집에 가서 쏟아질 그 끔찍한 잔소리 폭격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졌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떼며 터덜터덜 내려가려던 찰나였습니다. 어디선가 낯선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립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지만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갈 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발길을 돌리는데 이번엔 더 또렷하게 정적을 깨고 누군가 립 벤 윙클 하고 부르는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동시에 옆에 있던 울프가 털을 곤두세우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녀석은 겁에 질린 눈으로 계곡 아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립도 그쪽을 내려다보니 웬 낯선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바위 틈을 힘겹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깊은 산 속에 웬 사람인가 싶어 립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천성이 착한 사람이라 도움이 필요한가 싶어 냉큼 달려갔죠. 가까이서 보니 이 사람 행색이 아주 기묘했습니다. 땅딸막한 키에 덥수룩한 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옷차림이 꼭 옛날 그림에서나 보던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의 옷이었습니다. 허리엔 띠를 두르고 바지는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데다 무릎엔 장식 단추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죠. 그는 어깨에 술이 가득 든 것으로 보이는 묵직한 나무통을 쥐고 있었습니다. 립을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손짓으로 이것 좀 같이 들자고 말하는 듯 했죠. 립은 쭈뼛거리면서도 그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좁은 계곡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날씨인데 깊은 골짜기 어디선가 쿠르름 쾅 하는 천둥 소리가 주기적으로 들려오는 겁니다. 립은 산속이라 날씨가 변덕스러운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노인을 따라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마치 원형 극장처럼 절벽으로 둘러싸인 온폭 큰 곳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립은 평생 잊지 못할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곳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아까 그 노인처럼 옛날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옷을 입고 있었죠. 어떤 사람은 턱 수염이 얼굴만 하고 어떤 사람은 얼굴에 코만 보였으며 머리에는 꼬리 달린 설탕곡갈 같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인핀, 그러니까 오늘날의 볼링과 비슷한 옛날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핀을 세워두고 공을 굴리는 건데 아까 들렸던 천둥 소리의 정체가 바로 이 공 굴러가는 소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섬뜩한 건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보통 놀이를 하면 웃고 떠들기 마련인데 이들은 마치 장례식에 온 조문객처럼 엄숙하고 침울하고 무시무시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파티가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정막 속에서 공 굴러가는 소리만 산을 울렸죠. 립과 노인이 다가오자 그들은 일제히 하던 짓을 멈추고 립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죽은 생선 같은 그 눈빛에 압도된 립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안내해준 노인이 술통을 내려놓고 큰 주전자에 술을 따르더니 저들에게 술을 가져다 주라는 듯 립에게 손짓했습니다. 립은 벌벌 떨며 술 시중을 들었죠. 그들은 말 없이 술을 벌컥벌컥 마시고는 다시 세상 진지한 표정으로 볼링공을 굴리러 갔습니다. 그제야 립은 조금 숨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슬슬 호기심이 발동했죠.
도대체 무슨 술이길래 저렇게들 마시는 건지 궁금해진 겁니다. 립은 그들 몰래 술통 냄새를 맡아보니 아주 향긋하고 진한 최고급 네덜란드 진 냄새가 났습니다. 원래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립이 이걸 마다할 리가 없었죠. 그는 눈치를 살피다 잽싸게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짜릿한 맛에 립은 자신도 모르게 감탄을 삼켰습니다.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었습니다. 술 기운이 돌자 공포심은 사라지고 온몸이 나른해졌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더니 고개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립 벤 밍클은 깊고 깊은 아주 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립이 눈을 떴을 땐 그 노인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언덕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은 쨍하고 새들은 지저귀는데 립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기서 밤을 꼬박 새운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덜컥 겁을 먹었습니다. 그 기묘한 노인들, 볼링놀이, 그리고 그 놈의 술통까지 떠올리자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또 무슨 핑계를 대야 할지 벌써 등골이 서늘해졌죠. 그는 서둘러 자신이 들고 왔던 총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기름칠 잘된 사냥총은 온데간데 없고 녹이 쓸어 부서지기 직전인 고철덩어리가 옆에 굴러다니는 게 아니겠습니까? 립은 그 산속의 유령 같은 작자들이 자신에게 술을 먹여놓고 총을 바꿔치게 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휘파람을 불어 애견 울프를 불렀지만 메아리만 돌아올 뿐 울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립은 투덜거리며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관절은 삐걱거리고 다리는 뻣뻣했죠. 하룻밤 노숙했다고 그새 관절염이 온 건가 싶어 그는 끙끙대며 숲을 헤치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립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마주치는 사람들이 죄다 모르는 얼굴이었거든요. 옷차림도 낯설었죠. 게다가 사람들이 립을 볼 때마다 깜짝 놀라며 자기 턱을 만지작거리는 겁니다. 이상해서 립도 무심코 턱에 손을 갖다 댔는데 세상에 수염이 발까지 내려올 만큼 허옇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마을 풍경도 딴판이었습니다. 집들은 더 많아졌고 익숙한 이웃집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문패에는 낯선 이름들만 붙어 있었죠. 립은 자신이 마법에 걸린 건지 아니면 세상이 미친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그는 자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립의 집에서는 아내의 잔소리 폭격이 들려와야 정상인데 집은 지붕이 무너져 내리고 창문은 깨진 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뼈만 남은 개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는데 립의 애견 울프와 똑같이 생겼죠. 립은 반가워서 울프의 이름을 불렀지만 녀석은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댔습니다. 자신의 개마저 주인을 잊었다는 사실은 아내의 잔소리가 없는 것보다 더 큰 상처였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을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그 니콜라스 베더 영감이 앉아있던 여관을 찾아갔죠. 하지만 그 조용하던 네덜란드식 여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창문이 숭숭 뚫린 큼직한 목조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유니온 호텔이라고 적혀 있었죠.
더 기가 막힌 건 여관 앞에 큰 나무 대신 서 있는 높은 깃대였습니다. 그 위엔 별과 줄무늬가 그려진 낯선 깃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나무 그늘 아래서 평화롭게 담배나 피우던 친구들은 온데간데 없고 웬 낯선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간판에 그려진 초상화도 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분명 조지 3세 왕의 얼굴이었는데 붉은 코트 대신 파란 제복을 입고 있고 손에는 왕의 홀 대신 칼을 들고 있었으며 이름도 조지 워싱턴이라고 적혀 있었죠. 사람들의 대화 내용도 립에게는 외계어처럼 들렸습니다. 의원 선거니 시민의 권리니 벙크힐 전투니 76년의 영웅들이니 하는 도무지 알아먹을 수 없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때 웬 삐쩍 마른 남자가 립에게 다가와 어느 쪽에 투표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립이 멍하니 서 있자 이번엔 꼬장꼬정해 보이는 노인이 다가와 지팡이로 쿡쿡 찌르며 따져 물었죠. 총은 왜 들고 왔으며 폭동이라도 일으킬 셈이냐고. 당신은 연당파냐 민주파냐 다그쳤습니다. 립은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대로 아주 공손하게 자신은 그저 이 마을 토박이일 뿐이며 국왕폐하께 충성하는 선량한 백성이라고 대답했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군중이 뒤집어졌습니다. 국왕파다, 스파이다, 영국놈 앞잡이니 쫓아내라며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난리통에 겨우 진정이 되고 나서야 립은 떨리는 목소리로 옛 친구들을 찾았습니다. 니콜라스 베더는 어디 갔느냐고 묻자 누군가 대수롭지 않게 베더 영감은 죽은 지 18년도 넘었으며 묘비마저 썩어 문드러졌다고 대답했습니다. 립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브롬 더처는 어찌 됐냐고 묻자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고 하고 학교 선생 반 버머를 찾으니 장군이 돼서 의회에 들어갔다는 소식만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죽거나 떠났고 립은 철저히 혼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립은 나무 그늘에 기대어 있는 한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20년 전에 자기 자신과 똑같이 생긴 게으르고 넉마를 걸친 사내였죠. 립은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조차 헷갈려 저기 있는 게 나라면 지금 서 있는 나는 누구냐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립을 미친 노인 취급할 때쯤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인이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그녀를 본 립이 조심스레 아버지의 이름을 묻자 여인은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죠. 아버지는 립 벤 윙클이었는데 20년 전에 총을 메고 산에 갔다가 사라지셨다고요. 인디언한테 잡혀갔는지 길을 잃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 자신은 어린아이였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립은 하룻밤을 잔 게 아니라 무려 20년을 자버린 겁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마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을 겁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물었죠. 어머니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대답했습니다. 행상인하고 말싸움을 하다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혈압이 터졌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립 벤 윙클은 슬픔보다는 어떤 안도감과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로소 딸을 끌어안으며 자신이 돌아왔음을 알렸죠. 다행히 마을의 역사책이나 다름없는 늙은 피터가 나서서 립을 알아봐 주었고
립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캐치킬 산맥에는 20년마다 핸드릭 허드슨 선장과 그 선원들의 유령이 나타나 볼링을 치며 마을을 감시한다는 전설이 있었거든요.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립은 딸의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사위가 된 녀석이 바로 예전에 립의 등에 기어오르던 코흘리개였거든요. 다행히 사위는 부지런해서 립을 잘 모셨습니다. 아들 녀석은 제 아비를 쏙 빼닮아 여전히 빈둥거리고 있었고요. 립은 다시 예전의 그 행복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더 행복해졌죠. 이제는 밭을 갈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그 끔찍한 마누라의 잔소리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으니까요. 그는 다시 여관 앞, 아니 이제는 호텔 앞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자신의 무용담을 들려주는 마을의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독립을 했건 대통령이 생겼건 립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가 아는 건 딱 하나. 자신이 드디어 자유를 찾았다는 사실뿐이었죠. 이 이야기가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의 네덜란드 이주민 후손들은 이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여름 오후 캐치킬 산맥 쪽에서 우르릉 쾅쾅 하고 천둥 소리가 들려오면 사람들은 핸드릭 허드슨 선장님이 또 볼링 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마을의 모든 공처가 남편들은 아내의 바가지 긁는 소리가 견딜 수 없이 시끄러울 때면 산 쪽을 바라보며 간절히 소원을 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도 그 립 벤 윙클이 마셨던 술 한 잔의 행운이 찾아오기를 말이죠. 딱 한 모금만 마시면 20년 동안 푹 자고 일어나 지긋지긋한 마누라의 잔소리가 끝나 있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허드슨 강을 따라 배를 타고 올라가 본 사람이라면 아마 캐치킬 산맥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 웅장은 에팔레치아 산맥에서 갈라져 나온 줄기인데 강 서쪽 편으로 아주 위풍당당하게 솟아 있어서 주변 마을을 마치 왕처럼 굽어보고 있죠. 이 산이 참 묘한 게 계절 따라 날씨 따라 아니 심지어 시간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아낙네들은 이 산을 보고 날씨를 점치곤 했죠. 말하자면 아주 정확한 자연산 일기예보, 아니 날씨 알림이었던 셈입니다. 날이 좋고 평온할 때면 산은 파랗고 보랏빛이 도는 고운 옷을 입고 저녁 하늘에 선명한 그림자를 들이옵니다. 하지만 하늘 구석구석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인데도 산 꼭대기에만 회색 구름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해질녘이 되면 그 구름 모자가 마치 영광의 왕관처럼 붉게 타오르며 번쩍거리곤 하죠. 바로 이 신비한 산기슭, 숲속의 나무들 사이로 굴뚝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곳에 오래된 마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지붕은 널빤지로 덮여 있고 산의 푸르스름한 그림자가 마을의 싱그러운 초록색 풍경 위로 사르르 녹아드는 그런 곳이죠. 이곳은 그 옛날 피터 스타이븐슨 총독이 다스리던 시절,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처음 건너와서 터를 잡았을 때 생긴 마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덜란드에서 직접 공수해온 작은 노란 벽돌로 지은 집들이 꽤 남아 있었죠. 격자무늬 창문에 지붕 앞쪽엔 바람개비 풍향계가 돌아가는 그런 집들 말입니다. 바로 그 마을, 세월의 때가 꼬질꼬질 묻은 그 집 중 한 곳에 립 벤 윙클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양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옛날 스타이븐슨 총독을 따라 무용을 떨쳤던 벤 윙클 가문의 후손이긴 한데 조상의 그 불같은 기질은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천하태평에 사람 좋고 무엇보다 마누라한테 꽉 잡혀 사는 공처가였죠. 사실 그가 그렇게 온순하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건 어쩌면 그 호랑이 같은 마누라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집에서 하도 들들 볶이다 보니 집 밖에서는 세상 순한 양이 되어 남들 비위 맞추는 법을 통달하게 된 거죠.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쇠가 부드러워지듯 마누라의 잔소리 속에서 그의 성격도 말랑말랑해진 겁니다. 밤마다 침실 커튼을 치고 벌어지는 아내의 그 무시무시한 베개머리 설교를 견디다 보면 웬만한 인내심은 저절로 길러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니 악처도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라 말할 수 있겠네요. 뭐 그렇다면 우리 립벤 윙클 씨는 축복을 3배, 아니 10배는 넘게 받은 셈입니다. 물론 안 좋은 복이죠. 확실한 건 그는 마을 사람들의 인기 스타였습니다. 특히 동네 아줌마들이 립을 아주 좋아했죠. 부부싸움이라도 나면 여자들은 언제나 립의 편을 들었고 그들이 저녁에 모여 수다를 떨 때면 늘 벤 윙클 부인을 탓하곤 했습니다. 동네 꼬마들도 립이 나타나면 좋아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도 그럴 게 립은 아이들 노는 데 끼어서 연 날리는 법이며 구슬치기 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긴긴 겨울밤엔 유령이니 마녀니 인디언이니 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으니까요. 그가 마을을 어슬렁거리면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등에 기어오르며 별 장난을 다 쳐도 립은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동네 개들조차 립한테는 짖지 않았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 좋은 립에게도 치명적인 결점이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돈 되는 일이라면 아주 질색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게으르냐? 그건 또 아닙니다. 낚시할 때를 보세요. 무거운 낚싯대를 들고 축축한 바위에 앉아 종일 낚싯대에 입질 한 번 없어도 군소리 한 번 없이 버팁니다. 사냥할 때는 또 어떻고요? 총을 메고 숲이며 늪지대를 헤치고 산 넘고 물 건너 다람쥐 몇 마리 잡겠다고 몇 시간을 걷습니다. 이웃집 일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서 도와주고 옥수수 껍질 깍이나 돌담 쌓기 같은 마을 잔치에도 빠지는 법이 없죠. 여자들이 자기 남편한테 부탁하기 힘든 자질구레한 심부름도 립은 군말 없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립벤 윙클은 남의 일에는 발벗고 나서면서 정작 자기 집안일이나 농사일은 죽기보다 싫어하는 희한한 양반이었습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말했죠. 자기네 농장은 저주받았다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울타리는 맨날 무너지고 소는 도망가거나 배추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잡초는 또 어찌나 빨리 자라고 다른 잡초들보다 2배는 쑥쑥 큽니다. 꼭 밭일 좀 하려고 하면 비가 쏟아지고요. 결국 조상한테 물려받은 그 넓던 땅은 야금야금 줄어들어 옥수수랑 감재나 겨우 심을 손바닥만한 땅만 남았는데 그마저도 온 동네에서 상태가 제일 엉망이었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죠. 마치 부모 없는 애들처럼 꼬질꼬질하게 쏘다녔습니다. 특히 아들 녀석인 리틀 립은 아빠를 쏙 빼닮았습니다.
헌옷을 물려 입고 엄마 뒤를 쫄래쫄래 쫓아다니는데 바지가 너무 커서 한 손으로 치켜 올리고 다니는 꼴이 꼭 비 오는 날 드레스 자락 잡고 있는 귀부인 같았죠. 하지만 립은 천하태평이었습니다. 흰 빵이든 검은 빵이든 덜 고생하고 먹을 수 있는 거라면 뭐든 좋다는 식이었죠. 1파운드를 벌려고 뼈 빠지게 일하느니 차라리 1페니만 쓰고 굶겠다는 게 그의 생활 신조였으니까요. 가만 내버려 두면 아마 콧노래나 부르며 세상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문제는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아침, 점심, 저녁 가리지 않고 남편의 귀에 대고 잔소리를 쏘아댔습니다. 게으름뱅이니 무능력하니 집안 말아먹을 위인이니 하면서요. 립이 이 끝없는 잔소리에 대처하는 방법은 딱 하나, 이미 습관이 된 행동이었습니다. 어깨를 으쓱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눈알을 한번 굴려 하늘을 쳐다본 뒤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건 불난집의 부채질하는 격이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더 커졌고 결국 립은 꼬리를 내리고 집 밖으로 전략적 후퇴를 감행해야 했습니다. 공처가 남편에게 허락된 유일한 휴식처는 집 바깥뿐이었으니까요. 집안이 전쟁터라면 남자에겐 피난처가 필요한 법이죠. 립 벤 윙클이 집에서 쫓겨나면 어김없이 향하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마을 여관 앞 벤치였습니다. 그곳엔 일종의 한량들이 있는 철학 클럽이 상주하고 있었거든요. 이 클럽의 회장은 여관 주인이자 마을의 최고 어르신인 니콜라스 베더였습니다. 이 양반은 아침부터 밤까지 여관 문 앞 큰 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데 움직이는 거라곤 딱 하나, 해가 움직일 때 그늘을 따라 엉덩이를 슬쩍 옮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베더 영감이 앉은 위치만 보고도 시간을 정확히 맞췄다고 하죠. 아, 영감이 저쪽으로 1미터 갔네. 점심대가 지났구먼 하고 말입니다. 베더 영감은 말도 거의 안 했습니다. 대신 뻐끔뻐끔 담배만 피워댔죠. 하지만 그의 추종자들은 그 연기만 보고도 영감의 뜻을 다 알아들었습니다. 누군가 읽어주는 신문 기사가 마음에 안 들면 짧고 신경질적으로 연기를 뿜어내고 마음에 들면 아주 느긋하고 평온하게 도넛 모양 연기를 뱉어내면서 신문 기사를 감상했으니까요. 말하자면 연기 신호로 소통하는 침묵의 제왕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요새조차 호랑이 마누라 벤 윙클 부인의 공습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그녀는 불쑥불쑥 쳐들어와서 남편을 찾아내곤 이곳의 회원들을 쥐 잡듯이 잡았습니다. 심지어 그 점잖은 니콜라스 베더 영감한테도 당신이 멍석을 깔아주니 우리 남편이 게으름뱅이가 된 거 아니냐며 삿대질을 해댔으니 천하의 베더 영감도 그녀 앞에선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요. 결국 립 벤 윙클이 택할 수 있는 마지막 도피처는 아내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저 높은 캐치킬 산맥뿐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립은 총을 둘러매며 애견 울프를 데리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울프 역시 주인만큼이나 안주인에게 시달리는 처지라 립은 녀석을 쓰다듬으며 주인 잘못 만나 고생이 많다고,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밥그릇 친구는 항상 있을 거라고 속으로 씁쓸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립은 다람쥐를 쫓아 산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캐치킬 산맥의 가장 깊고 높은 곳까지 와 있었죠. 발 아래로는 웅장한 허드슨 강이 흐르고 반대편 계곡은 으스스한 그림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습니다. 산 그림자가 길어지자 립의 한숨도 길어졌습니다. 이제 내려가면 밤이 될 텐데 집에 가서 쏟아질 그 끔찍한 잔소리 폭격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졌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떼며 터덜터덜 내려가려던 찰나였습니다. 어디선가 낯선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립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지만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갈 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발길을 돌리는데 이번엔 더 또렷하게 정적을 깨고 누군가 립 벤 윙클 하고 부르는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동시에 옆에 있던 울프가 털을 곤두세우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녀석은 겁에 질린 눈으로 계곡 아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립도 그쪽을 내려다보니 웬 낯선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바위 틈을 힘겹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깊은 산 속에 웬 사람인가 싶어 립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천성이 착한 사람이라 도움이 필요한가 싶어 냉큼 달려갔죠. 가까이서 보니 이 사람 행색이 아주 기묘했습니다. 땅딸막한 키에 덥수룩한 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옷차림이 꼭 옛날 그림에서나 보던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의 옷이었습니다. 허리엔 띠를 두르고 바지는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데다 무릎엔 장식 단추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죠. 그는 어깨에 술이 가득 든 것으로 보이는 묵직한 나무통을 쥐고 있었습니다. 립을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손짓으로 이것 좀 같이 들자고 말하는 듯 했죠. 립은 쭈뼛거리면서도 그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좁은 계곡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날씨인데 깊은 골짜기 어디선가 쿠르름 쾅 하는 천둥 소리가 주기적으로 들려오는 겁니다. 립은 산속이라 날씨가 변덕스러운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노인을 따라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마치 원형 극장처럼 절벽으로 둘러싸인 온폭 큰 곳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립은 평생 잊지 못할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곳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아까 그 노인처럼 옛날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옷을 입고 있었죠. 어떤 사람은 턱 수염이 얼굴만 하고 어떤 사람은 얼굴에 코만 보였으며 머리에는 꼬리 달린 설탕고깔 같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인핀, 그러니까 오늘날의 볼링과 비슷한 옛날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핀을 세워두고 공을 굴리는 건데 아까 들렸던 천둥 소리의 정체가 바로 이 공 굴러가는 소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섬뜩한 건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보통 놀이를 하면 웃고 떠들기 마련인데 이들은 마치 장례식에 온 조문객처럼 엄숙하고 침울하고 무시무시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파티가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정막 속에서 공 굴러가는 소리만 산을 울렸죠. 립과 노인이 다가오자 그들은 일제히 하던 짓을 멈추고 립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죽은 생선 같은 그 눈빛에 압도된 립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안내해준 노인이 술통을 내려놓고 큰 주전자에 술을 따르더니 저들에게 술을 가져다 주라는 듯 립에게 손짓했습니다. 립은 벌벌 떨며 술 시중을 들었죠. 그들은 말 없이 술을 벌컥벌컥 마시고는 다시 세상 진지한 표정으로 볼링공을 굴리러 갔습니다. 그제야 립은 조금 숨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슬슬 호기심이 발동했죠. 도대체 무슨 술이길래 저렇게들 마시는 건지 궁금해진 겁니다. 립은 그들 몰래 술통 냄새를 맡아보니 아주 향긋하고 진한 최고급 네덜란드 진 냄새가 났습니다. 원래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립이 이걸 마다할 리가 없었죠. 그는 눈치를 살피다 잽싸게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짜릿한 맛에 립은 자신도 모르게 감탄을 삼켰습니다.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었습니다. 술 기운이 돌자 공포심은 사라지고 온몸이 나른해졌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더니 고개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립 벤 밍클은 깊고 깊은 아주 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립이 눈을 떴을 땐 그 노인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언덕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은 쨍하고 새들은 지저귀는데 립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기서 밤을 꼬박 새운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덜컥 겁을 먹었습니다. 그 기묘한 노인들, 볼링놀이, 그리고 그 놈의 술통까지 떠올리자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또 무슨 핑계를 대야 할지 벌써 등골이 서늘해졌죠. 그는 서둘러 자신이 들고 왔던 총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기름칠 잘된 사냥총은 온데간데 없고 녹이 쓸어 부서지기 직전인 고철덩어리가 옆에 굴러다니는 게 아니겠습니까? 립은 그 산속의 유령 같은 작자들이 자신에게 술을 먹여놓고 총을 바꿔치게 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휘파람을 불어 애견 울프를 불렀지만 메아리만 돌아올 뿐 울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립은 투덜거리며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관절은 삐걱거리고 다리는 뻣뻣했죠. 하룻밤 노숙했다고 그새 관절염이 온 건가 싶어 그는 끙끙대며 숲을 헤치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립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마주치는 사람들이 죄다 모르는 얼굴이었거든요. 옷차림도 낯설었죠. 게다가 사람들이 립을 볼 때마다 깜짝 놀라며 자기 턱을 만지작거리는 겁니다. 이상해서 립도 무심코 턱에 손을 갖다 댔는데 세상에 수염이 발까지 내려올 만큼 허옇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마을 풍경도 딴판이었습니다. 집들은 더 많아졌고 익숙한 이웃집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문패에는 낯선 이름들만 붙어 있었죠. 립은 자신이 마법에 걸린 건지 아니면 세상이 미친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그는 자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립의 집에서는 아내의 잔소리 폭격이 들려와야 정상인데 집은 지붕이 무너져 내리고 창문은 깨진 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뼈만 남은 개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는데 립의 애견 울프와 똑같이 생겼죠.
립은 반가워서 울프의 이름을 불렀지만 녀석은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댔습니다. 자신의 개마저 주인을 잊었다는 사실은 아내의 잔소리가 없는 것보다 더 큰 상처였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을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그 니콜라스 베더 영감이 앉아있던 여관을 찾아갔죠. 하지만 그 조용하던 네덜란드식 여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창문이 숭숭 뚫린 큼직한 목조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유니온 호텔이라고 적혀 있었죠. 더 기가 막힌 건 여관 앞에 큰 나무 대신 서 있는 높은 깃대였습니다. 그 위엔 별과 줄무늬가 그려진 낯선 깃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나무 그늘 아래서 평화롭게 담배나 피우던 친구들은 온데간데 없고 웬 낯선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간판에 그려진 초상화도 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분명 조지 3세 왕의 얼굴이었는데 붉은 코트 대신 파란 제복을 입고 있고 손에는 왕의 홀 대신 칼을 들고 있었으며 이름도 조지 워싱턴이라고 적혀 있었죠. 사람들의 대화 내용도 립에게는 외계어처럼 들렸습니다. 의원 선거니 시민의 권리니 벙크힐 전투니 76년의 영웅들이니 하는 도무지 알아먹을 수 없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때 웬 삐쩍 마른 남자가 립에게 다가와 어느 쪽에 투표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립이 멍하니 서 있자 이번엔 꼬장꼬정해 보이는 노인이 다가와 지팡이로 쿡쿡 찌르며 따져 물었죠. 총은 왜 들고 왔으며 폭동이라도 일으킬 셈이냐고. 당신은 연당파냐 민주파냐 다그쳤습니다. 립은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대로 아주 공손하게 자신은 그저 이 마을 토박이일 뿐이며 국왕폐하께 충성하는 선량한 백성이라고 대답했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군중이 뒤집어졌습니다. 국왕파다, 스파이다, 영국놈 앞잡이니 쫓아내라며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난리통에 겨우 진정이 되고 나서야 립은 떨리는 목소리로 옛 친구들을 찾았습니다. 니콜라스 베더는 어디 갔느냐고 묻자 누군가 대수롭지 않게 베더 영감은 죽은 지 18년도 넘었으며 묘비마저 썩어 문드러졌다고 대답했습니다. 립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브롬 더처는 어찌 됐냐고 묻자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고 하고 학교 선생 반 버머를 찾으니 장군이 돼서 의회에 들어갔다는 소식만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죽거나 떠났고 립은 철저히 혼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립은 나무 그늘에 기대어 있는 한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20년 전에 자기 자신과 똑같이 생긴 게으르고 넉마를 걸친 사내였죠. 립은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조차 헷갈려 저기 있는 게 나라면 지금 서 있는 나는 누구냐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립을 미친 노인 취급할 때쯤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인이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그녀를 본 립이 조심스레 아버지의 이름을 묻자 여인은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죠. 아버지는 립 벤 윙클이었는데 20년 전에 총을 메고 산에 갔다가 사라지셨다고요. 인디언한테 잡혀갔는지 길을 잃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 자신은 어린아이였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립은 하룻밤을 잔 게 아니라 무려 20년을 자버린 겁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마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을 겁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물었죠. 어머니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대답했습니다. 행상인하고 말싸움을 하다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혈압이 터졌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립 벤 윙클은 슬픔보다는 어떤 안도감과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로소 딸을 끌어안으며 자신이 돌아왔음을 알렸죠. 다행히 마을의 역사책이나 다름없는 늙은 피터가 나서서 립을 알아봐 주었고 립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캐치킬 산맥에는 20년마다 핸드릭 허드슨 선장과 그 선원들의 유령이 나타나 볼링을 치며 마을을 감시한다는 전설이 있었거든요.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립은 딸의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사위가 된 녀석이 바로 예전에 립의 등에 기어오르던 코흘리개였거든요. 다행히 사위는 부지런해서 립을 잘 모셨습니다. 아들 녀석은 제 아비를 쏙 빼닮아 여전히 빈둥거리고 있었고요. 립은 다시 예전의 그 행복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더 행복해졌죠. 이제는 밭을 갈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그 끔찍한 마누라의 잔소리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으니까요. 그는 다시 여관 앞, 아니 이제는 호텔 앞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자신의 무용담을 들려주는 마을의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독립을 했건 대통령이 생겼건 립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가 아는 건 딱 하나. 자신이 드디어 자유를 찾았다는 사실뿐이었죠. 이 이야기가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의 네덜란드 이주민 후손들은 이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여름 오후 캐치킬 산맥 쪽에서 우르릉 쾅쾅 하고 천둥 소리가 들려오면 사람들은 핸드릭 허드슨 선장님이 또 볼링 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마을의 모든 공처가 남편들은 아내의 바가지 긁는 소리가 견딜 수 없이 시끄러울 때면 산 쪽을 바라보며 간절히 소원을 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도 그 립 벤 윙클이 마셨던 술 한 잔의 행운이 찾아오기를 말이죠. 딱 한 모금만 마시면 20년 동안 푹 자고 일어나 지긋지긋한 마누라의 잔소리가 끝나 있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